며느리 너 음식 속에 뭘 넣은 거야? 왜 모래가 나와? 아니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68세 최 씨라고 합니다. 이 늙은 몸이 살아생전 겪은 일을 후세에 전하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때는 병진년 3월 초 닷새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제 손자 윤수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자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아이가 떠나는 것을 마당 끝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윤수는 23세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동네 서당 훈장님도 장래가 촉만 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저와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곱게 자라준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제 아들은 윤수가 10살 때 급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전도 유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마도 남편까지 잃고 이 몰락한 집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할머님, 몸 조심하고 계십시오.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나이다. 그래, 몸 건강히 다녀오너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는 저를 보며 윤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돌아가신 아들을 닮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님, 제가 없어도 어머니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네 어미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말끝을 흐리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배웅하는 어미답지 않게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3년이란 세월이 그토록 길고 험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자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렸을 뿐입니다. 대문 밖까지 나가 손자를 배웅했습니다. 멀어져가는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옆집 김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손자분이 과거 보러 가시나 봐요. 그렇다네. 이번에는 꼭 급제했으면 좋겠구먼. 그럼요. 워낙 똑똑한 아이니까 꼭 될 거예요. 어르신도 이제 좋을 날만 남으셨네요. 김씨 아주머니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배웅인 것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박 씨가 대청마루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42의 박 씨는 원래 한양의 중인 집안의 출신으로 친정이 꽤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우리 같은 몰락 양반가에 시집 온 것을 늘 못마땅해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안일에 참견 마시고 편히 쉬세요. 윤수도 없으니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을 테고요.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귀찮게 구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그녀가 손자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제 늙은이가 나설 일도 없겠구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가 집안일을 다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그냥 방에서 쉬세요. 밥때가 되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겉으로는 공손한 말이었지만 그 속뜻은 달랐습니다. 집안일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으니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손자가 글 읽는 소리, 붓글씨 쓰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함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속내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친정이 넉넉한 집안 출신인 그녀가 몰락한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한 것도 알고 제가 엄한 시어머니였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젊은 시절의 저는 확실히 엄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시켰고 며느리의 몸가짐이나 말투 하나하나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며느리를 제대로 된 종부로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가혹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박 씨가 처음 시집 왔을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엄하게 대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같은 흰 죽이었지만 죽을 한 숟가락 뜨는데 입안에서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가 약해져서 그런가 싶었지만 분명히 모래였습니다. 밥알 사이사이에 잔모래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야, 오늘 쌀을 제대로 씻었느냐? 박 씨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조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늘 하던 대로 했는데요. 이가 약하신가 봐요. 씹는 것도 힘드시면 내일부터는 더 묽게 쑤어드릴까요? 그 말에는 걱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모래 섞인 죽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서걱거리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들이 목구멍을 긁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먹으면서도 계속 모래가 씹혔습니다. 이빨 사이에 끼는 모래알을 혀로 골라내면서도 태연한 척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녀 분이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8살의 분이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 자란 종의 딸로 착하고 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마님, 물 더 드릴까요? 괜찮다. 가서 쉬거라. 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물러났습니다. 아마 제가 죽을 힘겹게 삼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을 다 비우자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잘 드셨네요. 소화가 잘 되시나 봐요. 그래, 잘 먹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쌀을 씻도록 하겠어요. 요즘 쌀에 돌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쌀에 돌이 섞여 있다 해도 여러 번 씻으면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제 죽에만 모래가 들어있다는 것은 의도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벼루를 꺼내 먹을 갈았습니다. 선친께서 물려주신 그 벼루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글 제주가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문반 가문이었습니다. 증조부님은 정산품 당상관까지 지내셨고 조부님도 종사품 관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대에 이르러 당쟁에 휘말려 관직을 잃고 낙향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자식들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인 저에게도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치셨고 덕분에 저는 웬만한 한시는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딸이라도 글을 알아야 한다. 무식하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느니라. 아버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님은 미래를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안다는 것을 며느리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첫 구절을 적었습니다. 모래 씹는 이 내 밥에도 며느리 정성이라 말하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오늘도 삼키고 말았네. 다행히 며느리는 글을 모르는 터라 제가 무엇을 쓰든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친정은 부유했지만 딸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시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봄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양까지는 걸어서 열흘 길, 비를 맞으며 가고 있을 윤수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 없이 며느리와 단 둘이 지내야 할 날들이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창 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빗줄기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제 앞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춥고 외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반드시 살아 있어야 했습니다. 봄비 내리는 이 밤에 손자는 어디서 쉬고 있을까? 늙은 할미 홀로 남아 며느리 손에 목숨 맡겼네. 붓을 놓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레보다 더한 것을 먹여도 참아야 할까? 그런 생각에 밤은 길기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다시 모래 섞인 죽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젓자 바닥에서 모래가 우르르 소리를 내며 긁혔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며느리는 점점 대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다 남기시네요. 박 씨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다 먹겠다. 저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래죽을 비웠습니다. 입안이 까끌까끌했고 목구멍이 쓰라렸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모래알이 잇몸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물로 입을 헹구며 참았습니다. 점심때는 나물 반찬이 나왔는데 쉰내가 진동했습니다. 시래기를 삶은 것인데 색깔부터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은 묵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나물은 언제 삶은 것이냐? 어제요. 왜 그러세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쉰내를 참으며 나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시큼한 맛이 혀를 자극했습니다. 저녁에는 된장국이라며 내온 것이 구정물에 가까웠습니다. 국 색깔이 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건더기라고는 무 조각 몇 개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물컹물컹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혹시 장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다 맛있게 먹는데요. 박 씨는 제 앞에서 같은 솥에서 퍼온 듯한 된장국을 맛있게 먹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먹는 국과 저에게 준 국이 다르다는 건 말입니다.
아마도 따로 끓였거나 상한 것만 골라서 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먹을 갈고 종이를 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시구를 짰습니다. 상한 나물에 쉰 된장국. 이것이 시어미 대접이라 며느리 먹는 것과 다른 것을 모른 척하고 넘기네. 글을 쓰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손자가 지금쯤 어디서 쉬고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한시를 쓰는 것을 본 하녀 분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아직 안 주무시나이까? 들어오너라. 분이가 들어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님, 오늘 낮에 제가 부엌에서 봤는데요. 그만하거라. 네가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마님, 큰 마님께서 너무하시는 것 같아서. 분이는 며느리를 큰 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자 그 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아,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런 것이다. 네가 본 것은 잊어라. 그리고 이 일에 끼어들지 말거라. 마님, 가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 분이는 못내 아쉬워하며 물러갔습니다. 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충직한 하녀조차 알아보는 며느리의 악행이로다. 하나, 이 늙은 몸 참는 것은 훗날을 기다림이라. 날이 갈수록 학대는 심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왔고 어떤 날은 벌레가 기어 나왔습니다. 딱정벌레가 밥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보고도 저는 태연하게 집어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왜 밥을 그렇게 뒤적이세요? 아니다. 그저 뜨거워서 식히는 중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벌레를 집어내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머리카락 엉킨 밥상에 벌레가 기어다니네. 이 또한 며느리 정성이니 감사히 받아먹으리. 한 달이 지나자 제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니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인 김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김서방은 우리 집안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로 저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니 걱정 말거라. 김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다가 며느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씨 부인, 어머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동네 어른이신데 이렇게 수척해 보이시면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김서방이 돌아가자마자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신 건 아니겠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겠느냐. 그저 늙어서 기력이 없다고 했을 뿐이다. 제 한시첩은 점점 두꺼워져 갔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쓰는 그 시간만이 제가 온전히 저로 있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붓을 잡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루의 고통을 글로 풀어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붓과 먹이 내 벗이 되고 한시가 내 위로가 되네. 이 기록이 훗날 진실의 증거가 되리라.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갑고 눈이 오면 며칠씩 길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에만
군부를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서리가 내리던 날부터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는데 제 방만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추위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방 안에 놓아둔 물그릇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손발이 시려서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날이 추운데 방에 불 좀 떼주겠느냐? 어머님, 올해는 땔감이 부족해서요. 젊은 사람들도 추위를 참는데 어르신께서 본을 보이셔야지요. 박 씨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뒤뜰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을에 하인들이 산에서 해온 나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밤마다 다른 방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안방과 건넌방에서는 군불 떼는 냄새가 났지만 제 방만 얼음장 같았습니다. 벽에 손을 대보니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불을 2겹, 3겹 덮어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려서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지고 손가락은 굳어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추워서 방 안에서도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 안에서 그렇게 입고 계시면 밖에 나가실 때는 뭘 입으세요? 추워서 그렇다. 추우시면 움직이세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더 추운 거예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방바닥 때문에 발바닥이 시려서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방바닥에 며느리 준 얼음 이불, 늙은 뼈 시리고 쑤셔도 한마디 원망 안으리. 날이 갈수록 추위는 더했습니다. 어떤 날은 방 안에 놓아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들면 손이 떨려서 음식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너무 추워서 부엌에 가서 아궁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에 잠시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타나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부엌은 일하는 곳이지 쉬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몸 좀 녹이려고 방으로 가세요. 여기 있으면 일하는데 방해가 돼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어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며느리인가 싶어 눈을 감고 있었더니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하녀 분이가 몰래 이불을 한 채 더 가져다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분아. 제가 나직이 부르자 그 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저를 본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 죄송하나이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얼어 죽으실 것 같아서. 가거라. 네가 곤란해질 것이다. 마님, 제발 이것만이라도. 안 된다. 큰 마님께 들키면 너까지 곤란해진다. 어서 가거라. 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불을 도로 들고 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며느리의 분노가 그 아이에게 향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이불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이불 개수를 세는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밤에 누가 다녀갔나요? 아니다.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그냥 이불이 하나 없어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가 며느리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불 일로 의심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식사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3끼에서 2끼로, 2끼에서 1끼로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쌀알은 몇 개 보이지 않고 거의 물에 가까운 죽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아예 주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죽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것으로는 배가 고프구나. 어머님, 요즘 쌀값이 너무 올라서요. 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엌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며느리와 하인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만 물 같은 죽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부엌 문이 열릴 때 보면 솥에는 하얀 쌀밥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에 가서 밥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타나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드셨잖아요. 노인이 과식하면 안 좋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식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건강을 말하는 것인지. 하루 한 끼 멀건 죽에 늙은 몸 버티기 힘드네.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견뎌내리라. 배고픔과 추위로 몸이 약해지니 며느리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 앞에서 따뜻한 떡을 먹으며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에서 인절미를 보내왔어요. 어머님은 이가 약하셔서 못 드시겠죠? 그래, 맛있게 먹거라. 속으로는 침이 고였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인절미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져 배고픔이 더했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제 앞에서 천천히 먹으며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날은 찰밥을 해서 먹으면서 저에게는 보여주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찰밥이 참 맛있네요. 어머님 것도 좀 해드릴까 했는데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요. 괜찮다. 나는 죽이 좋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따뜻한 찰밥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즐기시네요. 그 나이에 그렇게 조금 먹고도 버티시니.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버티는 이유는 오직 하나, 손자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으니까요. 추운 겨울밤, 저는 종종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시집 왔을 때도 시어머니는 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차가워도 따뜻한 정이 있었고 혼을 내도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옛 시어머니 생각나네. 엄하시되 정이 있고 가르치되 사랑이 있었네. 이제 와서 깨닫는구나. 어느 날 마을 의원인 박첨지가 왕진을 왔습니다. 김 이장이 제 안색을 보고 걱정되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맥이 너무 약하십니다.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저 나이 탓이니 걱정 말게. 박첨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약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조차도 며느리가 가로채서 저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비싸서 아껴 드셔야 해요. 하루에 한 첩씩만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3첩씩 먹어야 하는 약이었지만 며느리는 한 첩만 주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다리지 않아 약효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처럼 연한 약을 마시며 저는 그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자위했습니다. 그 겨울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봄이 오면, 그리고 언젠가 손자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을 간신히 넘기고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봄이 주는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받을 죽을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마당에 기르는 개에게 주곤 했습니다. 멍구라는 이름의 그 개는 15살이 넘은 늙은 개였습니다. 털은 희끗희끗했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저를 잘 따랐고 저에게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멍구는 원래 돌아가신 남편이 기르던 개였습니다. 남편이 산에서 주워온 가양아지였는데 이제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개를 무척 아꼈습니다. 이놈이 우리 집 지킴이야 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손자 윤수도 이 개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멍구를 타고 놀았고 글 공부하다 지치면 멍구와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떠나기 전에도 멍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를 잘 지켜드려 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멍구는 영리한 개였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 엎드려 지켰습니다. 겨울 동안 제가 춥고 배고픈 것을 아는지 가끔 제 방 문 앞에 와서 낑낑거리곤 했습니다. 제가 죽을 조금씩 남겨두는 이유도 멍구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개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멍구도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죽을 조금 남겨두었다가 밤에 몰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에서 멍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움직임이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멍구야, 오늘도 배고프지? 여기 있다. 제가 죽그릇을 내려놓자 멍구가 고맙다는 듯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멍구는 꼬리를 흔들며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입 먹더니 갑자기 괴로운 듯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에 뭔가 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거품을 물기 시작했고 몸을 떨더니 쓰러졌습니다. 멍구야, 멍구야. 제가 다급히 개를 흔들었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벗을 잃은 슬픔과 함께 무서운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개가 죽었네요. 박 씨는 죽은 개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은 개라 때가 된 모양이네요. 내일 하인들 시켜서 묻게 하죠. 며느리야, 이 개가... 제가 뭔가 말하려 하자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추운데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거칠어서 비틀거렸지만 억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짐승도 안 먹는 걸 어머님은 어떻게 잡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죽에 독을 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사량은 아니지만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언가를 넣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멍구가 죽은 것은 늙은 개가 그 독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온몸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해치는 것도 모자라 무고한 짐승까지 죽게 만든 며느리의 악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충견도 견디지 못한 독을 이 몸은 3년째 먹는구나. 며느리여, 그대의 한이 그토록 깊더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개의 죽음이 슬퍼서이기도 했지만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손자와 함께했던 추억의 마지막 조각마저 사라진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몽구와의 추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처음 데려왔을 때 손바닥만한 강아지였는데 금세 자라서 든든한 개가 되었습니다. 도둑이 들었을 때 용감하게 짖어서 쫓아낸 일, 손자가 어릴 때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운 일,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 곁을 지켜준 일. 다음날 아침 하인들이 멍구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벗이여 편히 쉬라. 먼저 간 주인 곁으로 가거라. 이 늙은이도 머지않아 그곳에서 만나리라. 다음 날부터 저는 받은 음식을 조금씩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마른 나물, 굳은 밥알, 이상한 가루들 모두 한지에 싸서 날짜를 적어 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숨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자주 뒤지기 때문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은 안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여러 곳에 나누어 숨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루 밑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가득한 그곳에 작은 나무 상자를 놓고 증거물들을 보관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벽 틈새에, 그리고 일부는 처마 밑에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개가 죽은 뒤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상한 음식을 주었고 때로는 아예 식사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사라 음식이 부족해요. 양해해 주세요. 하지만 제사는 핑계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만드는 냄새가 진동했고 제사상에 올릴 정과 나무를 장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제 방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야, 제사 음식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겠느냐? 어머님, 조상님께 올리기도 부족한데요. 제사 끝나고 남으면 드릴게요. 하지만 제사가 끝나도 저에게 오는 음식은 없었습니다. 밤새 배고픔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속이 쓰려왔습니다. 배고픈 창자가 울어도 며느리 핑계를 믿는 척 제사상 가득한 음식 냄새 내 방까지 흘러오네. 어느 날은 하녀 분이가 몰래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님, 이거라도 드세요. 큰 마님 몰래 가져왔어요. 분아, 너까지 위험해진다. 가져가거라. 마님, 제발. 이대로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아이까지 며느리의 미움을 사선 안 되었으니까요. 멍구가 죽은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먹으면 독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손자를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멍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겪은 모든 일이 기록으로 남도록 해야 했습니다. 멍구가 죽은 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을 풀기 위해 한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훗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아마 저를 천수를 다한 시어머니로 포장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극진히 모셨던 시어머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효부인 척하면서 상주 노릇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곡을 하며 우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님,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하며 가슴을 치는 모습, 문상객들에게 제가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거짓된 연극을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 거짓말을 막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증거는 말을 합니다. 제가 남긴 기록이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것입니다. 증거가 되리라. 이 글귀가 훗날 하늘이 아실 때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하고 악은 선을 누르지 못하리. 저는 더욱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물론이고 며느리가 한 말과 행동, 저에게 준 음식의 상태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한시의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은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했습니다. 먼저 날짜 기록을 정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날의 날짜를 적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달력이 없어서 날짜를 헷갈릴 때도 있었지만 절기와 장날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병오년 6월 초사흘 진시, 아침 죽에 쥐똥 발견, 며느리 왈 깨알인 줄 알았네 하며 도로 먹으라 하네. 같은 날 미시, 점심은 아예 주지 않고 오늘은 쌀이 떨어졌다 하나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들리네. 또한 증인이 될 만한 일들도 기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목격한 일,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말들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최씨 부인이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최씨 어르신, 요즘 통 뱉기가 어렵네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저 그렇다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래도 얼굴이 너무 야위신 것 같아요. 며느님이 잘 챙겨 드리나요? 제가 대답을 머뭇거리자 최씨 부인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김서방 목격담, 어르신 방에 연기 안 나. 겨울 내내 불 떼지 않는 그 증인이 되리라. 장터 박주모 하는 말, 최씨 어르신 너무 야위셨다. 온 동네가 다 아는 내 모습이로다. 이웃 최씨 부인 의심 어린 눈빛, 며느님이 잘 챙기냐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내 모습 보고 고개 갸웃하며 돌아서네. 증거물 수집도 더욱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음식물은 종류별로 분류해서 보관했습니다. 모래는 모래대로, 상한 나물은 나물대로, 이상한 가루는 가루대로 각각을 한지에 싸서 날짜와 함께 적어두었습니다. 한 번은 죽에서 푸른색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쓴맛이 나는 것으로 보아 독초를 갈아 넣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조심스럽게 수집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의원이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관 장소도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루 및 벽 틈새, 처마 및 장독대 뒤, 뒷간 근처의 돌담 사이,
혹시 한 곳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곳은 안전하도록 분산시켰습니다. 며느리도 뭔가 낌새를 챘는지 제 방을 자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에 없을 때를 노려 몰래 들어와 이불을 들추고 벽장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한시첩은 벽장 깊숙한 곳에 이중으로 만든 비밀 공간에 숨겨두었습니다. 비밀 공간은 벽장 바닥에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을 드러내면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지로 싼 한시첩을 넣어두었습니다. 위에는 다시 나무판을 덮고 먼지를 뿌려 오래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대뜸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뭘 그리 쓰시나요? 밤마다 붓소리가 들리던데. 허허,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 법이다. 그저 어린 시절 배운 천자문이나 베끼고 있다.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볼 것도 없는 낙서인데 뭘 보겠다는 게냐?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지만 글을 모르는 그녀로서는 설령 제 글을 본다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는 위장용 천자문 쓰기 연습장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른황. 천자문을 반복해서 쓴 종이를 여러 장 준비해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보면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지다가 그 연습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쓰시던 거예요? 그래, 늙어서 할 일이 없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구나. 며느리는 천자문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보고는 시시하다는 듯 내려놓았습니다. 다행히 진짜 한시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보관 방법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어떤 것은 마루 밑에, 어떤 것은 벽 틈새에, 또 어떤 것은 장독대 뒤편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 한 곳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곳의 증거는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은 암호처럼 적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쪽 벽은 해 뜨는 곳, 세 번째 기둥은 삼남기둥, 이런 식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발견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는 일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붓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학대는 더욱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제가 쉽게 죽지 않자 조급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식에 모래를 넣거나 상한 것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뜨거운 국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꽤 뜨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몸 좀 녹으시라고 뜨겁게 끓였어요. 호호 불어서 드세요. 제가 국그릇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일부러 손을 놓았습니다. 펄펄 끓는 국물이 제 손등과 팔에 쏟아졌습니다. 앗! 제가 비명을 지르자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왜 그리 급하게 받으세요? 제가 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빼앗듯이 받으셔서. 살이 익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금세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통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서둘렀구나. 정말 죄송해요. 약 좀 발라드릴게요. 며느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약을 가져왔지만 그것도 제대로 된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쓰라린 무언가를 발랐습니다. 화상 입은 이 손등도 며느리 실수라 웃어 넘기네. 물질 잡힌 살갗 보며 이것도 증거라 생각하네. 또 다른 날은 문지방에 기름을 발라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에 나가려다가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습니다. 허리를 강하게 부딪혀 며칠을 꼼짝도 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녀 분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문지방을 만져보니 미끌미끌한 것이 분명 기름이었습니다. 마님, 이게... 쉿, 아무 말 하지 마라. 제가 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대청마루에 나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그 연세에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해요. 걱정하는 척하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저는 숨겨진 흐열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넘어져 죽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누워있는 동안에도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을 주지 않았고 식사도 더욱 형편없어졌습니다. 물만 겨우 마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바늘을 음식에 넣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죽을 먹다가 입안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뱉어보니 작은 바늘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삼켰다면 목구멍이나 내장에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바늘 박힌 입청장, 피가 밥에 섞여도 며느리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 이후로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더욱 조심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이상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바늘이 나왔을 때는 몰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제가 자고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방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였는데 보통 연기와는 달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독한 연기 들이마시며 이것도 며느리의 수작인가? 눈 감고 죽은 척하니 문 밖에서 기다리는 소리. 저는 일부러 기침을 크게 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날 마당을 보니 이상한 풀들을 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독초를 태워 연기로 저를 해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녀 분이가 제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이렇게까지 어떻게 참고 계신 거예요? 분아, 울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마님, 네가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다.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분이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주의와 굶주림, 고통 속에서도 아직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중요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도 자주 일어나게 되는 법이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대청 마루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대청마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살짝 내다보니 며느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촛불 여러 개를 켜놓고 종이를 펼쳐놓은 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빛과 촛불에 비친 종이를 자세히 보니 우리 집안의 재산 문서였습니다. 토지 문서, 노비 문서, 그리고 각종 증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베끼면서 내용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일부는 친정 식구들 이름으로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체까지 흉내내며 정교하게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는 도장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도장과 똑같이 생긴 가짜 도장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이, 이 정도면 구별 못할 거야. 오빠 조심해요. 들키면 큰일 나요. 걱정 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곧 죽을 텐데. 그래도 윤수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해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탐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진정과 공모하여 우리 집안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달빛 아래 붓을 들고 거짓 문서 만드는 며느리, 탐욕에 눈먼 그 손길이 집안을 망치는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주 정교하게 문서를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도장까지 새로 파서 찍는 것을 보니 오래전부터 준비한 일인 듯 했습니다. 토지 문서뿐만 아니라 노비 문서, 가옥 문서까지 모두 위조하고 있었습니다. 누이, 이 논 5 마지기는 내 이름으로 해줘. 알았어요. 오빠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요. 아, 그리고 큰 밭은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할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늙은이가 죽으면 바로 관아에 신고하자. 네, 하지만 아직은 조심해야 해요. 원본을 찾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때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언제 죽을지 빨리 죽어야 일이 쉬울 텐데. 누이, 그럼 독을 더 세게 쓰면 어때? 안 돼요. 너무 빨리 죽으면 의심받아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죽어야 해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며느리에게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나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저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원본 문서였습니다. 그들이 원본을 찾아 없애면 위조 문서가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 재산은 모두 며느리와 그 친정 식구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원본 문서를 찾아서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간밤에 쓰던 문서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본 문서가 보관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층장 맨 아래 서랍에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토지 문서, 노비 문서, 가옥 문서,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이 기록된 소중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어지면 정말로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다. 원본을 가지고 나온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숨겨야 안전할까요? 며느리가 찾지 못할 곳이면서도 훗날 발견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갑자기 죽더라도 누군가는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2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문서 몇 장은 한시첩과 함께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며느리가 절대 생각하지 못할 곳에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불전이었습니다. 저희 집 안채 한쪽에는 작은 불전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모시던 곳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불교를 싫어해서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불전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집안을 지켜주소서. 탐욕에 눈먼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리고 부처님 좌대 아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좌대 밑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비밀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께서도 무언가를 숨기셨던 모양입니다. 문서를 유지로 여러 겹 싸서 그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시를 썼습니다. 재산의 눈먼 며느리여,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고 이 늙은 몸 죽기만 기다리며
거짓 문서 만드는구나. 부처님 전에 맹세하나니 이 집안 재산은 정당한 후손에게 가리라. 탐욕의 손길은 막으리라. 며느리는 원본이 사라진 것을 곧 알아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은 물론이고 곡간, 부엌, 심지어 뒷간까지 뒤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어서요. 나는 네 방에 갈 일이 없다.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싸나워졌습니다. 그날부터 학대는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아예 식사를 주지 않는 날도 있었고 한겨울보다 더 추운 방에서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장에 가느라 밥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님, 방에 불 좀 떼달라고요. 나무가 없어요. 핑계는 다양했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저를 빨리 죽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손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오라버니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둘이 모여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이, 아직도 못 찾았어. 네, 그 늙은이가 어디 숨겼는지. 빨리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찾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전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긴 기록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죄를 밝혀줄 것입니다. 3년째 되던 해 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때는 3월 20날, 매화가 만개한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희망찬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고통으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지만 따뜻한 봄볕은 여전히 고마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멍구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올려놓은 초라한 무덤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장날이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명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급제 소식이다. 윤도령이 급제했다.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보부상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씨댁인가요? 윤수 도령이 문과에 병가로 급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부상은 공식 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윤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과 병가 급제 윤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3년을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윤수가 정말 급제했단 말입니까? 네, 어르신. 33명 중에 15번째로 급제하셨습니다. 대단하신 손자를 두셨습니다. 보부상이 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고통의 날들이 끝나는 것일까요? 어머님, 어머님. 며느리가 급하게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윤수가 급제했대요. 이제 곧 돌아온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윤수가 급제를 했다고. 네, 방금 보부상이 소식을 전하고 갔어요. 문과의 병가로 급제했다고. 곧 관직을 받고 돌아올 거래요. 며느리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그 얼굴에는 당황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손자가 돌아온다는 것이 계산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줄지어 축하 인사를 전하러 찾아왔습니다. 김 이장을 비롯해 이웃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마당이 북적거렸습니다. 최씨 어르신, 손자가 급제했으니 이제 고생 끝이네요. 허허, 그저 조상님 은덕이지요. 에이, 겸손하시긴. 어르신이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는 극진한 효부 연기를 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떡을 썰어 대접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밤낮으로 윤수 걱정만 하셨거든요. 그래, 박씨 부인도 고생했어요. 시어머니 모시랴, 집안일 하랴. 이웃들의 칭찬에 며느리는 겸손한 척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학대하던 것을 숨기려 들었습니다. 음식도 갑자기 좋아졌고 방에도 불을 떼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이 아니라 손자의 눈을 속이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3년 동안의 학대를 며칠 만에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는 법입니다. 며느리는 제 방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오래된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거미줄을 털어내고 장호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잘 모셨던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새 이불이에요. 푹신해서 주무시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아, 그리고 새 옷도 준비했어요. 윤수가 오면 깨끗한 옷 입고 계셔야죠. 하지만 제 몸에 남은 상처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화상 자국, 멍든 곳, 바늘에 찔린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뼈만 남은 야윈 몸은 3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자 올 날 두려워 가식의 효도 시작하네. 3년 학대 지우려 며칠 친절로 덮으려 하는가. 며느리는 친정 오라버니와 자주 만나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드나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도 위조한 문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이, 이제 어떻게 하지? 윤수가 돌아오면. 일단 숨겨둬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하지만 원본이 없으면 소용없잖아. 그것도 찾을 거예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그 늙은이가 어디 숨겼을까? 모르겠어요. 집안을 다 뒤져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불전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시를 썼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까지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급제 소식 온 뒤로 밥에 모래가 없어지고 상한 나물 대신 싱싱한 것 내어주네. 하지만 이 늙은이 알고 있네. 가면 뒤에 본 얼굴을. 새 이불과 좋은 음식 모두 거짓 효도라. 손자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수작이로다. 친정 오라비와 모의하며 위조 문서 숨기려 하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죄업은 숨길 수 없으리.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를 내오며 곁에 앉았는데 평소와 달리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윤수가 돌아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물으면요. 그야 사실대로 말해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려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그래, 네 나름대로는 그랬겠지. 애매한 대답에 며느리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갑자기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빌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친정도 가난해지고 남편도 일찍 여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이 아니다. 어머님 제발 윤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지. 손자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들떴습니다. 문과 급제자가 나온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10년 만의 경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팔자 피시겠네요. 손자가 효자라던데 이제 극진히 모실 거예요. 관직도 받을 테니 집안이 다시 일어서겠어요. 사람들의 말에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손자가 돌아오면 이 지옥 같은 날들이 끝날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손자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어머니가 할머니를 그렇게 학대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관직에 나가는데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손자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음식을 차려주면서도 손이 떨리고 말을 할 때도 더듬거렸습니다.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녀 분이가 몰래 찾아와 말했습니다. 마님, 큰마님이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무언가를 태우고 땅을 파고. 그래, 무엇을 묻더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종이뭉치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마도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손자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게 하소서. 3년을 버틴 것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손자가 돌아오기 전날 밤, 저는 마지막 한시를 썼습니다. 3년 동안 쌓인 한시첩은 이미 두꺼운 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표지를 쓰다듬으며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인가? 원망인가? 한탄인가? 아니면 이것이 유언은 아니되 진실을 남기는 길이라. 용서는 하되 잊지 말고 후손들은 반복 말지라. 저는 그동안의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사건별로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요약을 적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진년 3월, 손자 떠난 후 학대 시작. 모래 섞인 죽, 상한 음식, 추위와 굶주림. 병원용 봄, 멍구의 죽음, 독약 의심, 증거 수집 시작. 정민년 여름, 신체적 학대, 화상, 넘어뜨림, 바늘 음식. 정민년 가을, 재산 문서 위조 발견, 원본 확보, 불전의 보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며느리 박시여, 그대를 원망하지 않노라. 그대도 시집살이 고되었고 나도 엄한 시험이었으니. 다만 이 기록 남기는 것은 후대에 이런 일 없기를 바라서라. 그대도 언젠가는 늙으라니 그때 가서 깨달으리라. 노인의 서름과 외로움을. 부디 그때는 후회 말기를. 내 손자 윤수야, 이 글을 읽는다면 네 어미를 미워하지 마라. 다만
교훈으로 삼아라. 가족은 서로 아끼고 어른은 공경하며 약한 자는 보호하는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니라. 한시첩을 다 정리한 저는 그것을 비단보에 싸서 원본 재산 문서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암시하는 글귀를 따로 적어 제 베개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동쪽 벽 세 번째 기둥, 그 아래 보물이 있으니 진실 찾는 이 있다면 하늘이 인도하리라. 또 하나는 불전 부처님께 드리는 발언문에 숨겼습니다. 부처님 전에 아뢰나이다. 이 죄업 용서하시고 진실이 밝혀지게 하소서. 좌대 아래 증거 있사오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손자가 돌아온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버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생했소. 이제 곧 끝날 거요. 여보, 제가 잘한 건가요? 당신은 늘 옳은 일을 했소. 윤수가 잘 해결할 거요. 꿈에서 깨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면 손자가 돌아옵니다. 다음날 오후 드디어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윤수를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진사님 오셨다. 급제하신 윤도령 납시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청 마루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도 곁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손자는 훌쩍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모습이 늠름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할머님! 손자는 급히 달려와 제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님, 강령하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맑던 소년은 간 곳이 없고 의젓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고생했구나. 손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이 너무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보며 손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님, 왜 이렇게 야위셨습니까?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걱정 말거라. 며느리가 옆에서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윤수야, 우리 아들 정말 장하구나. 할머니도 너무 기뻐서 잠도 못 주무시고 기다리셨단다. 어머니도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나야 당연히 잘 있었지. 할머니 모시느라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말에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모셨다는 것인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상은 그 어느 때보다 푸짐했습니다. 윤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님, 많이 드세요. 제가 없는 동안 제대로 못 잡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잘 챙겨주었다. 걱정 말거라. 윤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떠날 때보다 너무 수척해 보이셔서. 괜찮다고 했잖니. 그보다 과거 시험은 어려웠니?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윤수는 과거 시험 이야기, 한양에서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손자가 제 방에 들렀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할머님, 이 방이 왜 이렇게 춥습니까? 아직 봄인데도 냉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원래 북향이라 그렇다. 그래도 이건 겨울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걱정 말거라. 다 지나간 일이다.
손자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없는 동안 힘드신 일은 없으셨나요? 저는 손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없었다. 네 어미가 잘 모셔주었다. 정말인가요? 손자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수야, 할머니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죽거든 내 방을 네가 직접 정리해다오.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할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약속해다오. 손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님은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후로도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식적으로 잘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냈습니다. 윤수는 관아에 출사하느라 바빴지만 틈틈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독약과 영양실조, 추위와 학대가 오장육부를 망가뜨렸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남긴 기록이 언젠가는 발견되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며느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가끔 손자가 제 방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어느 날 손자가 저에게 붓과 종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님, 글 쓰는 것 좋아하시죠? 좋은 종이 구했어요. 고맙구나. 저는 그 종이에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희망의 시를 썼습니다. 어둠이 지나 빛이 오고 겨울 지나 봄이 오네. 미움보다 사랑이, 원망보다 용서가 크네. 며느리가 제 새 시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좋은 시를 쓰시네요. 그래, 이제는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한다.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남긴 기록이 언젠가 발견되겠지만 그것이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 교훈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 잊지 마라. 네, 할머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68세 최 씨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손자가 돌아온 지 한 달 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손자 윤수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그는 홀로 할머니 방에 들어가 직접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개를 들어 올리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베개 속을 살펴보니 한지에 적힌 글귀가 나왔습니다. 동쪽 벽 세 번째 기둥, 그 아래 보물이 있으니.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윤수는 방안을 둘러보다가 동쪽 벽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기둥 아래 바닥을 들어 올리자 그곳에는 비단보에 쌓인 두꺼운 책자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단보를 풀어본 윤수는 그것이 할머니의 한시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모래 씹는 이 내 밥에도 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는 윤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3년 동안 할머니가 겪으신 모든 고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래 섞인 죽, 상한 음식, 추위와 굶주림, 화상, 바늘, 그리고 어머니와 외삼촌이 공모한 재산 문서 위조까지 한시첩과 함께 보관된 증거물들도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한지에 쌓인 마른 음식들, 이상한 가루들,
바늘들, 모든 것이 할머니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윤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정확한 기록과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윤수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시첩을 내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박 씨는 한시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고 합니다. 한참 뒤에 깨어난 그녀는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박 씨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가난에 대한 두려움, 친정의 압박, 모든 것이 뒤섞여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윤수는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를 관아에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신 글에 용서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전에서 발견한 원본 재산 문서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외삼촌이 차지하려 했던 재산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윤수는 할머니의 한시첩을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또 그 자식들에게 대대로 전하며 읽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아픈 역사다. 하지만 숨기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후손들은 매년 최씨 할머니의 기일이 되면 한시첩을 꺼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과 어른 공경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박 씨는 친정에서 여생을 보내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늙어서는 날마다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며 참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씨 할머니의 한시첩은 한 집안의 뼈아픈 교훈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을 끄는 것은 할머니의 용서와 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 후손들은 집안 어른을 극진히 모시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씨 할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